한국이 미국에 와서 원전을 지어줄 수 있는가? 트럼프 행정부가 던진 이 한마디가 워싱턴을 뒤흔들었습니다. 70년간 미국은 항상 기술을 주는 나라였어요. 한국은 받는 나라였고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한국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국이 미국 원전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 전 세계가 믿을 수 없어 했죠. 미국이 한국에게 도움을 요청한다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한국은 맞받아칠 카드를 만지작거렸죠. 그럼 한국에게 해결료 재처리 권한을 달라. 37년 전 일본은 받은 그 권리를 이제 우리도 달라는 거였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핵 개발 우려를 위해 절대 안 주던 그것을 말이죠. 미국을 이렇게 절박하게 만든 한국의 힘은 뭐였을까요? 그리고 왜 지금인 걸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저 감동 이야기 서은비에게 정말 따뜻한 격려가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한국이 미국에 와서 원전을 지어줄 것을 제안한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믿을 수 없는 발언이 터져나왔습니다. 70년간 미국은 항상 기술을 주는 나라였고 한국은 받는 나라 아니었나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공식이 완전히 뒤바뀌고 있었어요. 트럼프 행정부 고위 참모가 비공식 채널을 통해 전달한 이 메시지는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동맹의 판도를 직접 흔들 수 있는 전략적 카드였죠. 저는 마이클 워커 25년간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일해온 전문가입니다. 특히 원자력 분야에서 미국과 동맹국 간의 기술 협력을 담당해 왔어요. 그런 제가 받은 기밀문서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원전 건설에 참여하는 것을 희망한다. 백악관 NSC에서 직접 내려온 공식질이었어요. 잠깐 이게 무슨 소리죠? 미국이 한국에게 원전 기술 지원을 요청한다고요? 미국의 원전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었거든요. 웨스팅하우스는 1950년대부터 원전 기술을 개발해왔고 제너럴 일렉트릭은 전 세계 원전의 3분의 1을 공급했어요. 수십 년간 축적된 기술력과 경험이 있는데 왜 갑자기 한국에게 손을 내밀까요? 답은 미국 원전 산업의 참담한 현실에 있었습니다. 조지아주의 보글 원전 3, 4호기는 이미 300억 달러를 넘어섰어요. 당초 예산 140억 달러의 거의 3배죠. 2009년 착공해서 지금까지 15년째 끙끙거리고 있습니다. 4호 스캐롤라이나의 VCRM 원전 치우 3호기는 더 비참했어요. 90억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결국 포기했습니다. 공사 진척률 40%에서 그냥 손을 든 거예요. 펜실베이니아의 3마일, 아일랜드 원전도 경제성 부족으로 폐쇄했고 뉴욕의 인디언 포인트 원전도 같은 이유로 문을 닫았어요. 더 심각한 건 인력 문제였습니다. 미국 원전 엔지니어의 평균 연령이 55세를 넘어섰고 젊은 인력 유입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었어요. 건설 노하우를 가진 숙련 기술자들은 은퇴하거나 다른 분야로 이직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중국은 어떨까요? 지난 10년간 37기의 원전을 건설했고 현재도 15기를 동시에 짓고 있어요. 러시아도 해외 원전 수주에서 미국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미국이 원전 강국이라는 타이틀은 이제 과거의 영광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보여준 성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UAE 바라카 원전 수주는 당시 원전 업계에 큰 충격을 줬어요. 프랑스 아레바 미국 웨스팅하우스를 제치고 한국이 200억 달러 규모 프로젝트를 따는 거였거든요. 한국이 이길 줄은 몰랐어. 당시 웨스팅하우스 관계자가 한 말이었습니다. 기술력에서 밀릴 리 없다고 생각했는데 가격 경쟁력과 완공 일정에서 완전히 밀려버린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실행력이었습니다. 바라카 원전 1호기는 예정보다 빨리 완공됐고 예산도 계획 범위 내에서 맞췄어요. 이건 서구 선진국들도 해내지 못한 일이었죠. 한국의 원전 건설 단가는 킬로와트당 2,500달러 수준입니다. 미국은 7,000달러를 넘어서고 있고요. 공기도 한국은 평균 5년 반, 미국은 10년 넘게 걸리고 있어요. 무엇보다 한국은 지난 40년간 단 한 번도 원전 건설을 중단한 적이 없습니다. 신고료 6호기까지 포함해서 총 27기의 원전을 모두 성공적으로 완공했어요.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뭔가 다른 방식을 갖고 있었던 거죠. 미국이 놓친 무언가를 말이에요. 한국은 어떻게 이런 기적을 만들어냈을까요? 첫 번째는 일관된 정책이었어요.
정권이 바뀌어도 원전 정책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40년간 한결같이 원전 기술을 발전시켜왔죠. 두 번째는 산학연 협력이었습니다. 한국전력기술, 두산중공업, 한국원자력연구원이 하나의 팀처럼 움직였어요. 기술 개발부터 건설 운영까지 모든 과정을 국내에서 소화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든 거죠. 세 번째는 현장 경험이었습니다. 한국은 자국 내에서 꾸준히 원전을 건설하면서 노하우를 축적했어요. 반면 미국은 30년 넘게 원전 건설을 중단했다가 최근에 다시 시작하면서 경험이 단절된 거예요. 이제 미국이 먼저 손을 내밉니다. 한국의 기술이 인정받는 역사적 징검다리가 시작된 거예요. 한국 측의 반응을 조심스럽게 타진해보죠. 하지만 우리가 너무 급해 보이면 안 됩니다. 기술 이전이 아니라 공동 개발 형태로 접근하는 게 어떨까요? 회의실에서 오가는 대화들을 들으면서 저는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한 줄의 메시지가 외교의 지형을 완전히 흔들어 놓았습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손을 벌렸다는 그 문장이 모든 걸 바꿔버린 거죠. 기술을 건네는 나라가 아니라 기술을 요구받는 나라가 된 순간 그 자체가 한국에게는 엄청난 자부심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제안이 아니었어요. 한국 기술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신호였고 동맹관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전환점이었습니다. 70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이 한국에게 먼저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한미 관계의 새로운 장이 열리려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충격적인 제안 뒤에는 더 놀라운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원전 건설 참여를 요청한 바로 그 순간 한국도 미국에게 중요한 카드를 꺼내들고 있었거든요. 원자력 재처리 협정 개정을 논의해야 합니다. 이건 정말 전례가 없는 일이었어요. 한쪽에서는 도움을 청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권리를 요구했습니다. 이건 맛보틈이 아닌 퍼즐이었어요. 저는 25년간 외교 현장을 지켜봤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보통 외교 협상은 한 번에 하나의 의제를 다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두 개의 카드가 동시에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었어요. 이건 일반적인 협상이 아닙니다. 국무부 고위 관계자가 회의실에서 말했어요. 보통은 한쪽이 주고 한쪽이 받는 구조인데 지금은 양쪽이 모두 주고받는 상황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에너지부 차관이 물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재처리 권한까지 원한다면 이건 차원이 다른 얘기거든요. 미국의 원전 건설 지원 요청과 한국의 재처리 권한 요구, 이 두 카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파악하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원자력 재처리 권한 즉 원전에서 사용한 해결료를 재가공해서 다시 쓸 수 있게 만드는 기술이에요. 이 기술을 보유하면 해결료를 90% 이상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경제적 가치가 있죠. 하지만 문제는 이 기술이 핵무기 제조와도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까지 한국에게 이 권한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어떨까요? 1988년 일본은 미일 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해 재처리 권한을 확보했어요. 무려 37년 전 일이죠. 일본은 지금도 이 권한을 바탕으로 해결료 사이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일본은 되고 우리는 안 되는 거죠? 한국 외교관들이 오랫동안 품어온 의문이었어요. 기술력으로 보면 한국이 일본에 뒤지지 않거든요. 오히려 일부 분야에서는 앞서고 있어요. 실제로 한국의 해결료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개발한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은 기존 습식 재처리보다 훨씬 안전하고 효율적이에요. 한국의 기술 수준을 보면 재처리 권한을 줄 수 없는 이유가 없어요. 국제원자력기구 전 사무총장이었던 모하메드 엘바라데이도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미국의 답변은 항상 같았어요. 안보상의 우려가 있다.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 시기상조다. 그런 미국이 지금은 한국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 된 거예요. 협상이 아니라 설계였습니다. 한국은 이 동맹의 공동 설계자가 되고 있었어요. 두 가지 카드가 동시에 작동하는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더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첫 번째 카드인 미국의 원전 건설 요청부터 살펴보죠. 탄소 중립을 약속한 미국은 이를 위해서는 청정 에너지 비중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태양광과 풍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원전이 필수적인 거죠. 또한 미국은
2030년까지 원전 설비 용량을 현재 2배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아요. 웨스팅하우스는 2017년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가 간신히 회생했고, 제너럴 일렉트릭은 원전 사업에서 사실상 손을 뗀 상태예요. 우리 혼자서는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없어요. 미국 에너지부 관계자가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경험이 절실해요. 특히 공기 단축과 비용 절감 노하우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한국의 실적은 정말 부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두 번째 카드인 한국의 재처리 권한 요구도 절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고리 원전의 사용 후 해결료 저장고가 2032년에 포화 상태가 됩니다. 월성 원전은 2024년, 울진 원전은 2029년에 포화될 예정이에요. 저장할 곳이 없으면 원전을 멈춰야 합니다. 한국 전력 관계자의 말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국가 에너지 안보 문제였죠. 한국은 전체 전력의 30%를 원전에서 이제 얻고 있어요. 원전이 멈추면 전력난이 불가피합니다. 재처리 기술이 있으면 사용 후 해결료의 부피를 10분의 1로 줄일 수 있어요. 저장 공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재처리든 연구처분장이든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 해요. 그런데 연구처분장은 사회적 합의가 어렵고 재처리는 미국이 허용하지 않고 있어요. 이제 퍼즐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원전 건설 경험과 기술력이 필요했고 한국은 재처리 권한이 필요했어요. 서로 다른 필요가 하나의 거대한 협상 테이블에서 만난 거죠. 외교의 틀을 깬 외교였습니다. 한국은 판을 흔드는 주체로 거듭나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타이밍이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다가온 시점에서 이 두 카드가 동시에 나온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 치밀한 계산이었죠. 한국 측에서 매우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는 평가였습니다. 원전 기술 지원 요청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 미리 재처리 카드를 준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수동적인 동맹국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었어요. 실제로 한국은 지난 몇 년간 이 순간을 준비해왔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한국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모든 카드를 테이블 위에 올린 거죠. 한국이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했을 줄은 몰랐어요. 미국 측 협상 관계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얘기였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협상을 이끌어가는데 이번엔 한국이 게임의 룰을 바꾸고 있어요. 이건 정말 전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이 미국과 대등한 파트너로서 협상 테이블에 앉은 거예요. 이건 새로운 동맹 모델을 만드는 실험이에요. 워싱턴의 한미관계 전문가들이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이 주고 한국이 받는 일방적 관계였다면 이제는 서로 필요한 걸 주고받는 상호 의존적 관계로 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기술을 수입하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기술을 수출하고 권리를 요구하고 조건을 제시하는 나라가 된 거죠. 양측이 외교적 타협에서 벗어나 협상의 법칙을 스스로 제정해야 하려는 파격적인 시도였습니다. 이게 다시 떡이 한국은 동맹의 중심을 흔드는 공동 스케치 작가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제 동맹의 설계자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 고위 관계자의 말이었어요. 단순히 미국의 정책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함께 미래를 설계하는 파트너가 되는 거죠.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한미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고 있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이 한국에게 손을 내민 이유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한국의 진짜 실력을 봐야 했습니다. 수치는 거짓을 말하지 않거든요. 2024년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140억 달러였어요.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아십니까? 전 세계 무기 수출 4위입니다. 프랑스를 제치고 올라선 거예요. 한국이 이렇게까지 성장했다고요? 미국 국방부 관계자가 보고서를 보며 놀라워했습니다. 2019년에는 34억 달러였는데 5년 만에 4배 넘게 늘었어요. 더 놀라운 건 수출 품목의 질이었습니다. 단순한 부품이나 탄약이 아니라 최첨단 무기 시스템이었어요. K9 자주포는 전 세계 9개국에 수출됐습니다. 터키에서 시작해서 인도,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리아까지. 최근에는 호주에서도 30억 달러 규모로 주문했어요. K-쉐익은 단순한 포병 무기가 아닙니다. 하나 시스템 관계자가 설명했어요.
자동화된 사격 통제 시스템, 실시간 데이터 링크, GPS 정밀 유도까지. 이건 하나의 첨단 무기 플랫폼이에요. KAI 수리온 헬기도 해외에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필리핀 해안경비대에서 8대를 주문했고 태국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FAON 경공격기는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폴란드에서 48대나 주문했거든요. 12억 달러 규모의 대형 계약이었어요. FAO1은 훈련기와 경공격기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어요. KAI 엔지니어의 설명이었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서 중형국 공군들이 선호하고 있어요.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위치는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세계 군사력 순위에서 한국은 5위예요.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다음이죠. 영국, 프랑스, 독일보다도 앞선 겁니다. 이건 핵무기를 제외한 순수 재래식 전력 기준이에요. 글로벌 파이어파워 랭킹 기준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생산력이 이미 유럽 주요국들을 넘어선 거죠. K2 흑표 전차는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전차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어요. 120mm 활강포, 능동 방어 시스템, 하드킬 대응 능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K2의 사격 통제 시스템은 정말 혁신적이에요. 나토 무기 전문가의 평가였습니다. 이동 중 사격 정확도가 기존 서구 전차들보다 뛰어나요. 폴란드는 K2를 180대나 주문했어요. 56억 달러 규모의 역대 최대 방산 수출 계약이었습니다. KF-21 보람의 전투기 개발도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4.5세대 전투기로 스텔스 기능을 부분적으로 갖추고 있어요. 2022년 7월 첫 시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KF-21은 아시아 국가가 독자 개발한 최초의 초음속 전투기예요. 한국항공우주산업 관계자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인도네시아도 공동 개발에 참여하고 있고 다른 나라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원전 분야였습니다. 한국은 현재 스모크호스기의 원전을 운영하고 있어요. 40년 넘게 단 한 번의 중대 사고도 없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기록이에요. 고리 1호기가 1978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후 한국은 완벽한 원전 안전 기록을 유지해 왔거든요. 한국의 원전 가동률은 85.2%예요. 국제원자력기구 최신 데이터였습니다. 세계 평균이 75.9%인데 한국은 훨씬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요. 원전 가동률이 높다는 건 고장이 적고 유지보수가 효율적이라는 뜻이에요. 즉 운영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증거죠. 월성 1호기는 설계 수명 30년을 넘겨 37년간 운영됐어요. 고리 2호기, 3호기, 4호기도 모두 설계 수명을 연장해서 안전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원전 운영 노하우는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국제원자력기구 전문가의 평가였습니다. 특히 예방정비 기술이 뛰어나서 계획 외에 정지가 거의 없어요. 해외 수주 실적은 더욱 압도적이었습니다. UAE 바라카 원전은 한국 원전 기술의 결정체였어요. APR 1400 모델 4기를 건설하는 20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였죠. 당시 경쟁 상대들을 보면 정말 쟁쟁했어요. 프랑스 아레바는 70년 역사의 원전 강국이었고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원전 기술의 원조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겼어요. UAE 원전 공사 관계자의 증언이었습니다. 기술력도 뛰어났지만 프로젝트 관리 능력이 압도적이었어요. 바라카 원전 1호기는 2020년 8월 상업운전을 시작했어요. 계획보다 1년 빨랐습니다. 예산도 계획 범위내에서 마쳤고요. 이건 서구 선진국들도 해내지 못한 일이에요. 국제 원전 업계의 평가였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다른 차원의 프로젝트 실행 능력을 보여준 거죠. 바라카 원전 건설 과정에서 한국은 2만 명의 인력을 투입했어요. 이 중 5천 명이 한국인 기술자들이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의 실력은 정말 뛰어나요. 바라카 원전 건설에 참여했던 현지 기술자의 증언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즉시 해결책을 찾아내요. 그리고 팀워크가 놀라워요. APR 1400은 한국이 독자 개발한 원전 모델입니다. 3세대 플러스 기술로 분류되는 최신형이죠. 안전성과 경제성을 모두 갖춘 모델이에요. APR 1400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강화된 안전 기준을 모두 만족해요. 한국원자력연구원 관계자의 설명이었습니다. 항공기 충돌에도 견딜 수 있고 전력 공급이 완전히 끊어져도 72시간 동안 안전을 유지할 수 있어요.
체코에서도 한국 기술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두 코반이 원전 신규 건설 프로젝트에 한 수원이 참여하고 있어요. 체코 정부가 한국 기술을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한 수원 해외사업 담당자의 말이었습니다. 특히 건설 공기와 비용 경쟁력에서 다른 경쟁사들을 압도하고 있어요. SMR 소형 모듈 원전 기술에서도 한국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한국형 SMR인 스마트는 국제 원자력 기구의 안전성 평가를 통과했어요. 세계에서 두 번째였습니다. 스마트는 전력 수요가 적은 지역이나 도서 지역에 적합한 모델이에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개발한 이 기술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조선업에서도 한국의 위치는 독보적이었습니다. 전 세계 선박 건조량의 42%를 한국이 차지하고 있어요. 특히 LNG선에서는 70% 이상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조선업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예요. 국제 해운업계의 평가였습니다. 특히 대형 LNG선과 컨테이너선 기술에서는 독보적이에요.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LNG선은 세계에서 가장 큰 17만 4,003제곱미터급이에요. 현대중공업의 컨테이너선은 24,000 TU급으로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대우조선 해양이 개발한 친환경 선박 기술도 주목받고 있어요. 암모니아 추진선, 수소 연료 전지선 등 차세대 선박 기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 SK 하이닉스는 2위예요. 두 회사가 전 세계 메모리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기술은 타의 추종을 불허해요. 반도체 업계 전문가의 평가였습니다. 특히 디램과 낸드 플래쉬에서는 압도적인 기술력을 보이고 있어요. 최근에는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성과를 보이고 있어요. 삼성전자의 오도 온리민 공정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우리는 조력자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무대 위에서 판을 짜는 나라가 되었어요. 한국의 기술 성장 속도는 정말 놀라워요. 미국 에너지부 고위 관계자가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우리가 가르쳐주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많아요. 이제는 미국이 우리 기술을 따라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계하고 상대는 요청한다. 그 차이가 바로 글로벌 강국의 조건이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기술을 배우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기술을 가르치고 프로젝트를 이끄는 나라가 된 거죠. 한국의 성장은 정말 경이로워요. 워싱턴의 한 싱크탱크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중경국이었는데 이제는 주요 분야에서 세계 톱 클래스가 됐어요. 이런 현실이 바로 미국이 한국에게 손을 내민 이유였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된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한국인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1988년 일본은 미일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서 재처리 권한을 확보했어요. 무려 37년 전 일입니다. 일본이 30년 전에 받은 권리를 한국은 지금에서야 당당히 요구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한국 외교부 고위 관계자가 회의에서 터뜨린 말이었습니다. 기술력으로 보면 우리가 일본에 뒤지지 않는데 왜 우리만 37년째 기다려야 하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는 한미 원자력 협정의 역사를 파헤쳐 봤습니다. 1974년 한국이 처음 원자력 협정을 맺을 때부터 재처리는 금지 사항이었어요. 미국은 한국에게 원전 기술은 주되 해결료 재처리는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인도가 핵실험을 했어요. 캐나다가 제공한 원자로와 미국이 공급한 중수를 이용해서 말이죠. 한국도 언제든 같은 길을 갈 수 있다. 미국 내부에서는 이런 우려가 컸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달랐어요. 1988년 미일 원자력 협정에서 일본은 포괄적 재처리 권한을 얻었습니다. 미국의 사전동의 없이도 재처리를 할 수 있는 권리였죠. 일본은 믿을 수 있는 파트너다. 당시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었어요. 그럼 한국은 믿을 수 없는 파트너라는 뜻이었을까요? 더 충격적인 건 미국 내부 문서에서 발견된 표현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 독립은 리스크가 될 수 있다. 기술 독립은 리스크라는 문구가 제 머릿속을 꽤 뚫었습니다. 그게 미국의 공식 프레임이라니 얼마나 부당한 일인지 깨달았어요. 한국이 기술적으로 자립하면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계산이었던 거죠.
실제로 1970년대 한국의 핵 개발 시도는 미국을 크게 긴장시켰습니다. 박정아의 정부가 프랑스로부터 재처리 시설을 도입하려 했을 때 미국은 강력히 반대했어요. 한국의 핵 개발은 동아시아 안보에 위협이 된다. 키신저 국무장관이 직접 나서서 한국을 압박했습니다. 결국 한국은 재처리 시설 도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일본은 어땠을까요? 일본은 1960년대부터 도카이 재처리 시설을 운영해 왔어요. 1990년대에는 로카 쇼무라의 대형 재처리 시설까지 건설했습니다. 현재 일본이 보유한 플루토늄은 47톤이에요. 핵폭탄 6,000개를 만들 수 있는 양입니다. 일본의 플루토늄 음보유 양은 핵무기 보유국들보다도 많아요. 국제 핵 확산 전문가의 지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미국은 일본의 재처리를 계속 허용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이중자대였습니다. 일본은 핵폭탄 수천 개 분량의 플루토늄을 보유해도 괜찮고 한국은 평화적 재처리도 안 된다는 논리였어요. 더 황당한 건 기술력 비교였습니다. 한국의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은 일본의 습식 재처리보다 훨씬 안전해요. 플루토늄을 별도로 분리하지 않기 때문에 핵 확산 위험이 낮습니다. 한국 기술이 더 진보되고 안전한데 왜 허용하지 않는 거죠?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진의 의문이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한국 방식이 훨씬 나은데 말이에요. 미국 아르곤 국립연구소도 한국의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을 인정했어요. 공동 연구까지 진행했거든요. 한국의 기술은 차세대 핵연료 사이클의 모델이 될 수 있다. 미국 연구진의 평가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미국 정부는 이 기술의 상용화를 허용하지 않았어요. 이런 차별 대우에는 더 깊은 배경이 있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도 연결돼 있었거든요. 미국은 한국에게 방위비를 더 많이 내라고 압박하면서 동시에 원자력 재처리는 허용하지 않는 이중 전략을 썼어요. 한국을 계속 의존적 상태로 두겠다는 전략이었어요. 워싱턴의 한 외교 전문가가 분석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에너지적으로도 미국에 의존하게 만드는 거죠. 실제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진행될 때마다 원자력 협정 문제가 함께 거론됐어요. 미국은 이 두 카드를 연결해서 한국을 압박했습니다. 방위비를 더 내면 원자력 협정도 검토해보겠다. 이런 식의 거래 제안이 계속 나왔던 거예요. 하지만 한국은 이 부당한 구조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2015년 한미 원자력 협정을 연장할 때도 한국은 재처리 권한을 계속 요구했어요. 비록 성과는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재처리 문제를 직접 제기했고 2022년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같은 입장을 전달했어요. 우리는 37년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 측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미국이 한국의 원전 기술이 필요한 상황이 된 거예요. 이제 한국이 협상 테이블에서 더 강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조건을 제시할 수 있어요. 한국 외교부 관계자의 말이었습니다. 미국이 우리 도움을 원한다면 우리 요구도 들어줘야죠. 일본과의 비교는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일본의 원전 기술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신뢰도가 크게 떨어졌어요. 해외 수주도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반면 한국은 UAE 바라카 원전을 성공적으로 완공했고 체코, 폴란드 등에서도 추가 수주 기회를 잡고 있어요. 이제 기술력으로 보면 한국이 일본을 앞섰어요. 국제 원전 업계의 평가였습니다. 특히 건설 능력과 프로젝트 관리 면에서는 한국이 훨씬 뛰어나요. 원자로 수명 연장 기술에서도 한국이 앞서고 있었습니다. 고리 2호기, 월성 1호기 등의 계속 운전 허가 과정에서 한국은 독자적인 기술력을 보여줬어요. 일본은 후쿠시마 이후 대부분의 원전을 정지한 상태입니다. 한국의 원전 운영 경험이 일본보다 풍부해졌어요. 원자력 전문가의 분석이었습니다. 특히 안전 관리 면에서는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핵연료 기술에서도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신형 핵연료는 기존 연료보다 20%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어요. 일본은 아직 이 수준의 기술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핵연료 기술은 정말 혁신적이에요. 국제원자력기구 전문가의 평가였습니다. 연소도를 대폭 높이면서도 안전성을 확보한 건 놀라운 성과예요. 이제 미국도 이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미국 에너지부 고위 관계자가 인정했습니다. 특히 원전 분야에서는 한국이 우리와 동등한 파트너가 됐어요. 37년간의 차별과 억압이 이제 끝날 때가 온 거예요. 우리가 권리를 당당히 요구하는 그 자체가 강국의 조건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허락을 구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하고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나라가 된 거죠. 이제 일본이 37년 전에 받은 권리를 우리도 받을 때가 됐어요. 한국 원자력계의 오랜 수건이 이뤄질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도움이 필요한 지금이야말로 이 부당한 차별을 끝낼 수 있는 기회였어요. 한국의 기술력이 인정받고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역사적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재처리 권한을 요구하는 진짜 이유는 기술적 자부심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절박하고 현실적인 문제였어요. 고리원전을 방문했을 때 저는 그 진실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마이크, 이걸 직접 봐야 해요. 한국전력 관계자가 저를 사용 후 해결료 저장고로 안내했습니다. 거대한 콘크리트 건물 안에 들어서도 수백 개의 저장 용기가 질서정연하게 배열되어 있었어요. 각각의 용기 안에는 원전에서 사용이 끝난 해결료가 들어 있었습니다. 현재 고리원전의 저장고 사용률이 85%예요. 담당 엔지니어의 설명이었습니다. 2032년이면 완전히 포화됩니다. 2032년. 불과 7년 후에 1위였어요. 그럼 그때 어떻게 되는 거죠? 제가 물었습니다. 저장할 곳이 없으면 원전을 멈춰야 해요. 그의 답변은 담담했지만 그 의미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월성 원전은 상황이 더 심각했어요. 올해 안에 저장고가 포화될 예정이었습니다. 월성은 이미 임시 저장 시설을 만들어서 버티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울진 원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29년이면 저장 공간이 바닥날 예정이었어요. 한국 전체로 보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25기의 원전에서 나오는 사용 후 해결료를 저장할 공간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겐 정말 선택지가 없어요.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이 말이었습니다. 재처리든 연구처분장이든 뭔가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원전을 포기해야 해요. 원전을 포기한다는 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전체 전력의 30%를 원전에서 얻고 있어요. 25기의 원전이 생산하는 전력량은 연간 150테라와트시입니다. 이 전력량을 다른 방법으로 대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연가스 발전으로 대체하면 연간 7조 500만 톤의 이산화탄소가 추가로 발생해요. 이건 한국 전체 배출량의 10%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탄소 중립 목표가 완전히 불가능해져요. 환경부 관계자의 우려였습니다. 원전 없이는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없어요. 경제적 손실도 엄청났습니다. 원전 25기를 대체하기 위한 연가스 발전소 건설비만 50조 원이 넘어요. 여기에 연간 철수학급비까지 더하면 매년 20조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건 국가적 재앙이에요. 경제부처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심각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전력 공급 불안정성이 가장 큰 문제예요. 한국전력 개통운영자의 설명이었습니다. 원전은 24시간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데 이걸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기엔 기술적 한계가 있어요. 태양광과 풍력은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크게 변해요, 체리예요. 이런 변동성을 보완하려면 막대한 저장 설비가 필요합니다. 전국의 모든 산과 들판을 태양광 패널로 덮어도 원전을 완전 대체하기 어려워요. 에너지 전문가의 분석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찾은 해결책이 재처리였어요. 재처리 기술이 있으면 사용 후 행연료의 부피를 10분의 1로 줄일 수 있습니다. 저장 공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재처리는 우리에겐 생존의 문제예요.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장의 말이었습니다. 기술적 자부심이나 국가 위상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에요. 저장고 옆에서 저는 기술 이야기가 아닌 생존의 이야기로 바뀌고 있음을 체감했습니다. 한국의 재처리 요구는 단순한 외교적 전략이 아니었어요. 국가의 미래와 직결된 절박한 필요였던 거죠. 우리는 50년 앞을 내다보고 있어요. 한국 외교부 에너지 외교 담당자의 말이었습니다. 지금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아이들이 전력난에 시달릴 수도 있어요.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 외교의 새로운 면을 발견했습니다. 정치적 계산이나 국가적 이익을 넘어서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감이 느껴졌어요. 그들은 우리가 살아갈 미래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진심이 외교를 넘어 제 가슴을 울렸어요. 실제로 한국의 에너지 정책은 장기적 관점에서 수립되고 있었습니다. 2050년까지의 에너지 로드맵을 보면 원전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해요.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늘리더라도 기저 전력으로서 원전은 필수적입니다. 원전 없이는 탄소 중립도 에너지 안보도 불가능해요. 에너지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이었어요. 기존 재처리와 달리 플루토늄을 별도로 분리하지 않기 때문에 핵 확산 위험이 낮아요. 동시에 고준위 폐기물의 부피와 방사능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정말 혁신적이에요. 국제원자력기구 전문가도 인정했습니다. 핵 확산 방지와 폐기물 처리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에요. 미국 아르곤 국립연구소와의 공동연구에서도 이 기술의 우수성이 입증됐어요. 한국의 파이로 프로세싱은 차세대 핵연료 사이클의 모델이 될 수 있다. 미국 연구진의 평가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기술을 상용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상황이었어요. 기술은 있는데 쓸 수 없다니 이보다 답답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진의 한탄이었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을 미국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요구가 단순한 기술적 욕심이 아니라는 걸 알겠어요. 미국 에너지부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정말로 필요에 의한 요청이라는 게 느껴져요. 한국 측도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핵무기를 만들겠다는 게 아니에요. 한국 외교부 차관의 말이었습니다. 단지 원전을 안전하게 계속 운영하고 싶을 뿐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런 진심이 미국 측에도 전달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동기가 순수하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미국 국무부 관계자의 내부 평가였습니다. 국가적 생존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어요. 실제로 한국의 원전 정책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모든 사찰을 받고 있고 핵물질 관리도 철저하게 하고 있어요. 한국보다 투명하게 핵물질을 관리하는 나라는 드물어요. 국제원자력기구 사찰관의 증언이었습니다. 모든 과정이 완벽하게 기록되고 보고되고 있어요. 한국의 핵투명성 지수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일본이나 유럽 국가들보다도 높은 점수를 받고 있어요. 한국을 믿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국제 핵 확산 전문가의 평가였습니다. 오히려 한국이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어요. 이런 배경에서 나온 한국의 재처리 요구는 설득력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과 세대를 위해 행동했습니다. 그 진심이 가장 강한 외교였어요. 정치적 계산이나 국가적 이익을 넘어선 인류적 관점에서의 접근이었던 거죠. 미국도 이제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기술 이전 요구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이라는 걸 인정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미국 내부의 반응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합작 논의가 진행되자 워싱턴 곳곳에서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왔거든요. 한국 기술의 동등지위는 미국 에너지 주권을 흔들 수 있다. 공화당 소속 에너지위원회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우리가 왜 한국에게 의존해야 하는가? 이런 반발은 예상된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 강도는 생각보다 심했습니다. CIA에서 나온 보고서는 더욱 우려스러웠어요. 한국의 재처리 권한 획득은 동아시아 핵 확산의 도미노를 일으킬 수 있다. CIA 동아시아 담당 분석관의 평가였습니다. 한국이 재처리를 시작하면 일본이 핵무기 개발을 검토할 수 있고 이는 중국과 북한의 추가 핵 개발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이런 논리는 언뜻 그럴듯해 보였어요. 하지만 현실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일본은 이미 47톤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어요. 핵무기를 만들려면 언제든 만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과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요. CIA의 우려는 현실적 근거가 부족해요. 국방부 정보분석관의 반박이었습니다. 한국의 재처리가 새로운 핵 확산을 일으킬 가능성은 매우 낮아요. 이렇게 미국 정부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CIA와 국무부는 우려하는 입장이었고 국방부와 상무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였어요. 한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 국방부에서 작성한 보고서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신뢰도를 고려할 때 제철이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 하지만 전통적인 보수 세력들의 반발은 거셌습니다. 미국이 세계 원전 기술을 주도해 왔는데 이제 한국과 동등한 파트너가 된다고 헤리티지 재단 같은 보수 싱크탱크에서 나오는 비판이었어요. 이건 미국의 기술적 우위를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다. 이런 비판의 밑바탕에는 한국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문제가 있었어요. 아직도 한국을 기술을 전수받는 나라로 보는 시각이 있었던 거죠. 한국이 언제부터 우리와 대등한 기술력을 갖게 됐나 일부 의회 관계자들이 보이는 반응이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우리가 가르쳐주는 입장이었는데 이런 시각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었어요.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많은 분야에서 미국과 동등하거나 앞서는 수준에 도달했거든요. 누군가 우리의 기술을 두려워한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가 지닌 힘의 증거였습니다. 이런 내부 갈등을 지켜보면서 저는 새로운 현상을 목격했어요. 강국도 두려워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공포는 약자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가진 자도 두려워할 수 있어요. 미국의 일부 세력이 보이는 반응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기술적 우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두려움이었어요. 실제로 원전 분야에서 미국의 위상은 예전만 못했습니다. 지난 10년간 미국이 해외에서 수준한 원전 프로젝트는 거의 없어요. 시장에서는 이미 한국이 앞서 나가고 있어요. 국제 원전 업계 관계자의 평가였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한국과 협력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 있어요. 이런 현실을 인정하기 어려워하는 세력들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현실적인 이익을 계산하는 세력들은 달랐어요. 웨스팅하우스가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한국과 함께하면 해결할 수 있어요. 실제로 웨스팅하우스는 2017년 파산 위기를 겪었고 지금도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상태예요. 우리에게는 한국의 도움이 필요해요. 웨스팅하우스 경영진의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특히 건설 관리와 비용 통제 면에서 배울 점이 많아요. 이런 현실 인식과 기존 인식 사이에 갈등이 워싱턴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국가안보회의에서도 의견이 갈렸어요. 한국의 재처리는 위험하다. 아무리 한국을 신뢰한다 해도 기술이 유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국방부 대표는 다른 의견이었어요. 한국은 이미 충분히 검증된 파트너다. 70년간 동맹을 유지해왔고 핵투명성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런 논쟁이 몇 주간 계속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흥미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젊은 세대 정책 담당자들은 대체로 한국에 우호적이었어요. 한국의 성장을 직접 목격한 세대예요. 30에서 40대 정책 담당자들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K-POP, 한국 드라마 삼성 갤럭시를 보면서 자란 세대들이에요. 한국이 더 이상 도움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는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반면 기성 정치인들은 여전히 과거의 인식에 머물러 있었어요. 한국은 우리가 지켜줘야 하는 나라다. 이런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면 한미 관계도 달라질 거예요. 워싱턴의 한 정치 분석가가 예측했습니다. 이런 인식 변화가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 확대에 찬성한다. 하원 에너지 상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의견도 조금씩 바뀌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저항 세력은 강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에 반한다. 트럼프 지지 세력에서 나오는 반대 논리였어요. 왜 우리 기술을 남에게 나눠줘야 하는가? 이런 민족주의적 접근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었어요. 이미 글로벌 기술 협력 없이는 혁신이 불가능한 시대가 됐거든요. 고립주의로는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어요.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한국, 일본, 유럽과 협력해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결국 이 갈등은 미국 내부의 정체성 위기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패권국으로서의 자부심과 현실적 필요 사이의 충돌이었어요. 우리가 지나간 길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성장을 두려워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 자체가 한국이 이제 진정한 강국이 되었다는 증거였어요. 기존 강국들의 견제와 질투를 받는 것은 신흥 강국의 숙명이에요. 이제 한국도 그런 단계에 도달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는 외교사에서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놀라운 현상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미국에 와서 원전을 지어달라는 미국의 요청과 원자력 제철이
협정을 개정해 달라는 한국의 요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협상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성격의 카드가 같은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었어요. 이런 경우는 정말 처음 봅니다. 25년간 외교 현장을 지켜본 저도 이런 상황은 경험해 본 적이 없었어요. 보통 외교 협상은 명확한 구조를 갖습니다. 한쪽이 요청하고 다른 쪽이 응답하는 식이죠. 그런데 지금은 양쪽이 모두 요청하고 있었어요. 미국, 한국의 원전 건설 기술이 필요하다. 한국, 미국의 재처리 권한 승인이 필요하다. 이 두 요구가 서로 독립적이면서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요청 반응자가 아니었습니다. 설계 제안자였어요. 미국이 원전 건설 도움을 요청했을 때 한국은 단순히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우리도 필요한 게 있습니다. 라고 맞받아쳤죠. 이게 바로 동등한 파트너로서의 자세였습니다. 외교의 문법이 바뀌고 있어요. 워싱턴의 한 외교 전문가가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이 의제를 설정하고 상대방이 응답하는 구조였는데 이제는 양방향 의제 설정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변화의 배경에는 한국의 전략적 가치 상승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부상과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미국에게 한국의 중요성이 크게 높아졌거든요. 반도체 공급망에서 한국의 역할은 절대적이고 원전 분야에서도 한국 없이는 미국의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한국은 이제 미국의 핵심 전략 자산이에요. 미국 상무부 관계자의 평가였습니다.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한국 없이는 승리할 수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재처리 권한을 요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도움을 요청하면서 동시에 권리를 제한하는 건 모순이에요. 한국 측의 논리였습니다. 진정한 파트너십이라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죠. 미국도 이 논리를 부정하기 어려웠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 협력이 단발성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미국이 계획하고 있는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는 20여 개에 달해요. 이 모든 프로젝트에서 한국과의 협력이 검토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협력이 아니라 장기적 파트너십이에요. 미국 원자력 산업협회 관계자의 말이었습니다. 앞으로 20-30년간 지속될 전략적 관계죠. 이런 변화는 다른 분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분야에서 한미 간 협력도 확대되고 있어요. 중국 견제를 위한 반도체 동맹에서 한국의 역할이 핵심적이거든요. 우주 분야에서도 한미 협력이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 이후 한국의 우주 기술이 주목받고 있어요. 한국의 우주 기술 발전 속도가 놀라워요. 나사 관계자의 평가였습니다. 달 탐사 프로젝트에서도 협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모든 변화의 핵심은 한국이 더 이상 수동적 파트너가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우리는 이제 동맹의 설계자가 되고 있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저는 지난 몇 달간의 변화를 정리하며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불투명했지만 이미 중요한 흐름은 바뀌어 있었어요. 제목을 정하는 데 고민이 됐습니다. 기술협력이라고 쓸까 하다가 더 본질적인 제목을 택했어요. 전략적 전환, 한국의 새로운 위상기술 수출이 아니라 전략적 전환이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기술을 수입하는 수동적 나라가 아니었어요. 미국이 먼저 한국에게 손을 내민 현실, 그리고 외교의 중심에 서서 선택하고 제안하는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위치 변화가 핵심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원전 협력 이야기가 아니에요. 보고서 서문에 제가 적은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이 글로벌 질서에서 차지하는 위치의 근본적 변화에 관한 이야기예요. 실제로 최근 벌어진 일들을 돌아보면 놀라웠습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원전 건설 도움을 요청한 것부터 시작해서 한국이 재처리 권한을 당당히 요구한다는 것까지 이 모든 과정이 한국의 새로운 위상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한국 외교부 고위 관계자의 말이었습니다. 미국이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우리가 조건을 제시하는 상황이라니요. 하지만 이런 변화에는 더 깊은 배경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특정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점이었어요. 반도체, 배터리 조선, 그리고 원전까지 이런 기술들이 미래 산업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급상승한 거죠. 한국 없이는 글로벌 공급망 자체가 흔들려요. 미국 상무부 관계자의 평가였습니다. 특히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한국이 핵심 파트너가 됐어요.
더 중요한 변화는 한국의 자세였습니다. 예전처럼 미국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한국 나름의 비전과 계획을 갖고 능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신남방 정책, 한국판 뉴딜, 탄소 중립 정책 등이 모두 한국이 주도적으로 설계한 전략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길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정책 담당자의 말이었습니다. 남이 만든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스스로 그려가고 있어요. 한강의 기적이 경제였다면 이제는 전략입니다. 1960년대 한강의 기적으로 경제 발전을 이뤘다면 지금은 전략적 위상의 기적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제2의 한강의 기적이에요. 경제학자들이 사용하기 시작한 표현이었습니다.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전략적 영향력의 확대죠. 하지만 이런 성장이 마냥 순탄했던 건 아니에요. 중국의 견제, 일본과의 경쟁, 미국 내 일부 세력의 반발 등 여러 장애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한국이 꾸준히 자신만의 길을 걸어온 결과가 지금의 성과였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했던 게 중요했어요. 산업계 관계자의 말이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혁신을 추구했죠. 우리는 선언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움직이겠다는 선언을요. 미국에게 원전 기술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고 동시에 제철이 권한을 달라고 요구한 것. 이 모든 게 한국의 새로운 선언이었어요.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말없이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목소리를 내고 길을 제시하는 나라가 되겠다는 선언이었죠. 한국이 진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외교 전문가의 분석이었습니다. 예전처럼 눈치 보면서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우리가 쌓은 기술과 설계력이 이제 세계의 방향을 흔들 자산이 되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기술들이 단순히 수출품이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고 있어요. 세계가 한국의 방식을 주목하고 배우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수입국이 아니라 선택하고 설계하는 강국이 되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 자체가 이를 증명하고 있어요. 70년 동맹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죠. 세계는 지금 한국의 기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중요한 메시지는 전달됐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세계를 이끌어가는 파트너라는 것, 그리고 그럴 만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나라라는 것, 이 순간 외교의 문법이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의 위상 변화가 새로운 외교 패러다임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진짜 강국으로 도약하는 시대 말이에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진짜 강국으로 도약하는 시대 말이에요. 한국은 더 이상 누군가의 뒤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제 한국이 길을 만들고 세계가 그 길을 주목하고 있어요. 미국이 한국에게 손을 내민 이 역사적 순간, 그리고 한국이 당당히 맞받아친 이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